8장 3절 물리학과 공학의 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유체 정력학적인 압력 그리고 힘 이와 같은 것을 계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게중심 또는 모멘트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멘트 무게중심 어떤 것을 다루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얇은 판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보고요. 이 판을 받침점을 하나 생각했을 때 이 도형이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점 P를 우리는 질량중심 또는 중력중심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통틀어서 다 질량중심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평면 도형의 질량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나중에 다중적분을 배우게 되면 입체 도형의 질량중심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얇은 판에 질량중심을 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원에 가서 우리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공원에 가서 있는 시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받침점이 하나 있고요. 이것이 마치 시소라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두 어린이가 이렇게 시소에 타고 있는데요. 자, 한쪽 어린이는 멀리 앉아 있고 다른 한쪽 어린이는 좀 가까이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이때 만약에 이 시소가 평행 상태를 이루게 된다면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이쪽의 질량 M1과 받침점으로부터 거리 D1의 곱과 이쪽 어린이의 질량 M2와 받침점까지의 거리 D2를 곱한 것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평행 상태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1 D1하고 M2 DT의 곱이 각각 곱한 것이 같아졌을 때 우리는 이 지렛대가 평행 상태를 이룬다는 것을 실험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실험 결과에 의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해오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두 어린이가 시소를 타려고 하는데요. 한 어린이는 약간 좀 뚱뚱한 편이고 한 어린이는 약간 좀 마른 편이라 가정했을 때 뚱뚱한 어린이는 좀 가까이 앉아 있고요. 좀 이제 상대적으로 마른 어린이는 좀 약간 멀리 가서 앉아 있을 때 평행 상태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평행 상태가 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행 상태가 되는 점을 우리는 앞으로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X축 위에 두 개의 점 질량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점 질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질량이 한 점에 다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 질량이 다 몰려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루는 것을 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점이 이렇게 X1 위치에 점질량 M1이 있어요. 또 다른 점 X2 위치에 점질량 M2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X축 위에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점질량이 놓여 있을 때 이 두 개의 물체를 수평을 이루게 되는 이 질량 중심을 X바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배웠던 지렛대 원리로부터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로부터 우리는 자, 요 점질량이 주어져 있고 요 물체의 점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요 길이에다가 점질량을 곱하고 요 길이에다 점질량을 곱해서 같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평행 상태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좌표축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바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1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2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 길이를 X바에서 X1을 뺀 걸로 계산할 수 있죠. X바에서 X1을 뺀 걸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계산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X2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 X바를 뺀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체에서 보다시피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면은 M1과 X바 마이너스 X1은 M2하고 X2 마이너스 X바를 곱한 거하고 같을 때
그렇게 되는 점이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 중심이 되는 점입니다. 우리는 X바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돈해서 X바를 찾아보도록 하죠. M1 X바 마이너스 M1 X1은 이퀄 M2 X2 마이너스 M2 X바입니다. M2 X바예요. 자, 이제 이 식을 좌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좌변으로 이완하면은 M1 플러스 M2 X바가 될 것이고, 나머지 우변으로 이완하면은 M1 X1 플러스 M2 X2 이같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X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X바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M1 플러스 M2로 나눠버리면 M1 플러스 M2분의 M1 X1 플러스 M2 X2 이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두 개의 점질량이 주어졌을 때 두 점질량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이와치에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M1 X1과 M2 X2를 각각 뭐라 하냐면 모멘트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질량 중심에서 본다면 분자 부분은 다 같이 모멘트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 부분은 질량들의 총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일반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즉 X축 위에 단 두 개의 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었고요. X1, X2, X3, X4 쭉 가서 XN 이와 같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을 식을 관찰해 보면 질량들의 총합분의 모멘트들의 총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처럼 하나하나 뭐 이렇게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하지 말고요. 이 식을 일반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n개의 점질량들이 주어졌을 때 좋은 위치고요. 질량은 각각 M1, M2 그래서 맨 마지막에 MN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런 n개의 점질량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질량 중심의 좌표를 여전히 X바라 한다면 X바는 분자는 모멘트의 합 그리고 분모는 총 질량의 합입니다. 모멘트들의 합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총 질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학교로서 표시한다면 총 질량이니까 M1 플러스 M2 MN 이와 같이 쓸 것입니다. 그리고 모멘트들의 총합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질량 곱하기 X1 이거는 좌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X1부터 XN이 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이 X1, X2, X3는 사실상 좌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점들이 0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쓰면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를 쓰면 됩니다. 거리 개념은 얘가 거리 개념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게 거리 개념일 뿐이고 이런 것들은 각각 다 X1, X2는 좌표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M1, X1 모멘트 M2, X2 쭉 가서 MN, XN 자, 이와 같이 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n개의 점질량들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질량 중심의 좌표는 분모는 이와 같이 총 질량분의 분자는 모멘트들의 총합 이와 같이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기 쉽게 시그마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표시한다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예요. 그리고 분자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x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분자 부분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멘트라 얘기를 하고요. 모멘트의 총합입니다. 이거는 총질량을 나타냅니다. 총질량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때 보통 이렇게 모멘트의 총합을 모멘트 이니셜을 따와서 보통 M이라고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총질량을 이 메스의 약자를 써서 M이라 쓸 거예요. 그럼 모멘트를 똑같은 M으로 쓰면 혼동이 될 테니까 이 위에 모멘트는요. 구별하기 위해서 MY로 쓰려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왜 MY를 쓰게 되는지를 곧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이유를 설명한다면 여기에 가상의 Y축을 놓고 본다면 Y축으로부터 각각의 좌표를 따르고 있어서 일종의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리 개념 같은 걸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 표기는 잠시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X바를 계산할 때 간략하게 줄여서 쓴다면 총 질량분의 모멘트의 총합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축상에 동일 직선상에 N개의 점질량이 놓여 있을 때 이 N개의 점질량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면은 이제는 평면상에 점이 놓여 있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한 거에 불과합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부분들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X축에 N개의 점질량들이 놓여 있다면은 이 질정계의 질량 중심의 좌표 X바는 질량의 총합분의 이와 같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우리 교재에서는 질량의 총합을 소문자 M으로 썼군요. 어쩌면 그게 더 좋을 때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소문자 M과 대문자 M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니까요. 혼돈되지 않을 것 같으네요. 이걸로 바꿔놓도록 하죠. 그래서 총 질량분의 모멘트의 합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은 X축 위에 N개의 점질량이 놓여 있을 때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식이었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평면상에 있는 점질량의 질량 중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역시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평면상에 점질량들이 놓여 있다라 본 거예요. 꼭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점질량들이 쭉 놓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요 점의 질량은 M1, 요 점의 질량은 M2, 요 점의 질량은 M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계산한 거예요.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X1, Y좌표 Y1, 여기는 X2, Y2, X3, Y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많은 점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그림은 단 3개의 그림만 있었을 뿐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점질량이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1사분면뿐만 아니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골고루 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편의상 여기를 X1, Y1 위치는 뭐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표시해 보겠습니다. X2, Y2 그리고 또 이제 X3, Y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요 정도가 XN, YN이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점 질량의 질량을 M1, M2, M3, M4, M5 쭉 있어서 여기 점 질량이 MN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N개의 점이 평면에 골고루 잘 흩어져 있을 때 이 점 질량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질량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Y축, X축 있죠? 얘와 비슷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우리가 자, 수평축 이렇게 그려놓고요. X축 그리고 자, 여기 보면 평면상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Y좌표를 보고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상에서 제일 성분, 즉 X좌표만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X좌표만 관찰해 본다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점의 좌표가 X1이고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X2가 되고 여기가 X3가 되고 쭉 가서 여기가 XN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X1은 여기쯤에 있고 X2가 여기쯤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X3가 여기쯤에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XN이 여기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마치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이 N개의 점들이 X축상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Y좌표 생각하지 않고 X좌표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X좌표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가 된 거고요. 수선의 발레는 여기가 X3 좌표예요. 거리가 아니라 좌표입니다. X1 좌표, X2 좌표, X3 좌표예요. X축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가 기준 원점이고요. 자, X축상에서 각각 X좌표, Y, X1, X2, X3 좌표를 쭉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N개의 점질량들의 질량 중심의 좌표 X바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총질량분의 모멘트의 총합이라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 각각은 질량이 점질량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M1 질량이었고요. 얘는 M2 질량이었고 여기 M3 쭉 가서 여기가 MN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M1부터 Mn은 총 질량의 합이니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소문자 M으로 표시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부분을 잘 보면 이 모멘트들의 총합이에요. 모멘트들의 총합인데 이걸 왜 아까 MY로 썼는지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봐요. 뭐냐면은 Y축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가 기준 원점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상의 Y축이 있었더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X좌표들은 Y축으로부터 각각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돼요. 이때 얘는 거리가 아니에요. 좌표를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근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축을 그냥 쓴 것 뿐입니다. 기호 표기를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MY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평면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점질량들에 대한 질량 중심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평면상의 점들을 그대로 X축상에 있는 제일 성분만 본 거거든요. X축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총질량분의 모멘트의 합으로 표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는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직선상에 있었으면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만은 평면상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Y좌표에 대한 무게중심 또는 질량중심을 구해야 되겠죠. 같은 논리를 반복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상의 X축. 자, 여기 기준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Y좌표가 여기가 Y1이고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Y좌표가 여기가 Y2가 되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Y3가 되죠. 또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YN이 되겠군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Y1 좌표가 되고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Y2 좌표가 되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Y3 좌표가 되잖아요. 이렇게 평면상에 있는 점 중에서 제일 성분은 무시하고 제2성분 즉 두 번째 있는 Y좌표만 관찰해 본다면 이들은 마치 좌표가 Y축상에 이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들을 여기다 따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에 대한 점은 여기쯤에 Y1 좌표가 있고요. 요 점에 대하는 점이 여기에 Y2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점에 대응되는 여기가 Y3가 있고요. 그리고 Y에는 여기쯤에 있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를 이 Y축 위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마치 N개의 점질량들이 이렇게 각각이 전부 다 Y축, 즉 한 직선 위에 다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X축이었기 때문에 X바로 표시했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Y축에 있으니까 Y바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량 중심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총질량분의 그리고 모멘트의 총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멘트의 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총 질량을 계산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점질량 M1부터 M2, MN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트를 계산하는데요. 앞서 계산했을 때 자, 이제 질량 곱하기 좌표를 해서 그들이 다 모멘트고 모멘트들의 총합을 했죠. 여기서는 X1, X2, X3가 아니라 Y1, Y2, Y3니까 질량 곱하기 좌표예요. 그래서 M1, Y1을 계산할 것이고 이게 모멘트예요. 질량 곱하기 좌표 M2 그리고 Y2가 됐습니다. 쭉 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MN 곱하기 YN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Y바, 즉 X바라는 질량중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Y바라는 질량중심도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표시가 가능한데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 YI로 표시할 수 있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총질량이고 얘는 소문자 M이라 써볼게요. 얘는 모멘트의 약자를 써서 M이라 쓸 것이고 자, 얘랑 이제 구별해서 얘를 X라 쓸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X인데 Y인데 X 약간 헷갈리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좌표를 계산할 때 자, 이제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가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준축을 계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트의 합을 이렇게 각각 MX, MI를 쓴다면은 이제 Y반은 M분의
그리고 m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잘 기억해 둡시다. x바는 my, y바는 m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멘트의 합은 평행 상태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시수에서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 운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모멘트의 합은요, 회전 운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계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평면 도형에 있는 이렇게 점질량들의 x바 y바 즉 질량 중심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x바 y바가 여기쯤에 있었다라 볼게요. 이렇게 n개의 점질량들에 대한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요약을 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y축에 대한 질정계의 모멘트, y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x좌표는 당연히 이렇게 y축을 기준해서 떨어져 있는 위치를 나타내죠. 오른쪽에 있을 때 플러스, 왼쪽일 때 마이너스고요. 이건 항상 좌표예요. 거리가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x축에 대해서 위아래,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좌표를 표시할 때 x축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y축이에요. 그래서 x바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총질량분의 y축에 대한 질정계의 모멘트, y바는 총질량분의 x축에 대한 질정계의 모멘트고요. 이 분자 부분은 각각 회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멘트들은 결국 회전력, 얘는 y축이죠. y축을 기준으로. 여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력 같은 거, 회전이 발생하는지 어떤 걸 살펴볼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거듭 강조하는데요. 얘네들은 좌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다음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흩어져 있는 점질량들이 있을 때 이들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x바는 총 질량분의 my였었죠. my는 y축에 대한 모멘트의 총합이었었고요. 또한 y바는 총 질량분의 mx였었습니다. 즉 x축에 대한 모멘트들의 총합이었었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이와 같은 것들, x바는 m분의 my, y바는 m분의 mx,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앞서도 얘기했었죠. xi, yi는 거리 개념이 아니라 좌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 그냥 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써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와 같이 좌표 평면상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이 세 점에 대한 각각의 점질량들이 3, 4, 8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물체들의 질점계의 질량 중심과 모멘트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질량들의 총합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죠. 질량들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총 질량은 각각의 질량들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m1, m2, m3였다고 가정한다면 3 플러스 4 플러스 8 이와 같이 되네요. 이거 다 더하면은 7 더하기 8이니까 15가 되네요. 자, 이어서 우리는 모멘트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이 총질량이 구해졌으니까 모멘트가 구해지기만 하면 질량 중심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모멘트를 구합니다. y축에 대한 모멘트들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m1, x1 플러스 m2, x2 그리고 m3, x3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x1, x2, x3는 각각의 점의 x좌표들을 나타내고요. m1, m2, m3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점질량들이에요. 자, 그대로 계산해 볼까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그냥 바로 쓸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우리는 m2 곱하기 x2죠. 4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8이 되겠죠. 그리고 m3 곱하기 x3, m3 곱하기 x3니까 24가 됐습니다. 이거 더하면 5 더하기 24니까 29가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mx를 계산합니다. mx는 m1, y1 플러스 m2, y2, m3, y3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y1, y2, y3는 각각의 y좌표를 나타냅니다. 자, m1은 3이었고요. y1은 1이었으니까 3 곱하기 3입니다. m2, y2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m3, y3니까 16이 됐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16에서 1 빼니까 15. 그래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총 질량들을 구했고요.
Y축에 대한 모멘트, X축에 대한 모멘트들을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질량 중심의 X 좌표는 M분의 MY였었죠.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M은 15였었고요. 그리고 MY는 2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Y반을 구합니다. Y반은 이제 M분의 MX죠. 그래서 M은 15였었고요. 그리고 MX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15니까 이 약분하면 1이군요. 자, 따라서 중심의 좌표를 X바, Y바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 X바는 15분의 29 그리고 Y바는 1입니다. 이해됐죠? 이 세 점의 질량 중심은 이와 같은 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유한개의 점이 흩어져 있을 때 이런 점질량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평면 영역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균질한 밀도를 갖고 있는 평면 영역 아래 무게중심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지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좀 더 일반화된 평면 영역의 무게중심 또는 질량중심 이와 같은 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도형은 앞서 배웠던 것들과는 다르게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평면 영역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배웠던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흩어져 있는 점질량들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점질량들에 대한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기 앞서서 다음과 같은 대칭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 원리는 반드시 균질한 밀도를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 원리는 영역 R이 직선 L에 대해서 좌우 대칭 또는 위아래 대칭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영역의 무게중심은 반드시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쭉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칭성이 있을 때 바로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위아래 대칭이 된다면 무게중심은 그 직선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균질한 밀도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합니다. 균질하지 않을 때는 그 좌우 대칭이라 할지라도 그 직선 위에 중심이 놓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는 균질한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평면 영역이 균질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도형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적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구간 A부터 B까지의 범위를 n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이고 이들을 n등분 하니까 각각의 구간은 델타 X가 되겠죠. 즉 우리는 여기를 A부터 B까지를 잘게 쪼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많이 해왔던 것처럼 맨 왼쪽은 X0, 그 다음에 X1, X2, X3 쭉 가서 맨 마지막을 XN이라 할 것이고 이 중에 어딘가 XI번째 점, 그 앞에는 XI-1번째 점이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걸 활용하면 이와 같은 그림을 활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여기 어딘가 XI-번째 점과 XI-1번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도형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도형 하나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XI-1번째 점이고 여기가 XI번째 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곡선이 y = fx고요. 보다시피 x축 위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형이 균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은 이 곡선 아랫부분에 이 영역에 대한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요. 또한 이 도형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또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도형 아랫부분에 질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xi-1과 xi의 산술평균 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술평균을 xi에 발아 놓겠습니다. 이 한 점에서 우리 이 함수 연속함수라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을 생각합니다. 이 함수값을 생각하면 이 함수값은 fxi 바가 되겠죠. 우리는 이 함수값을 높이라고 요 i번째 작은 소구간의 길이는 전체 구간을 n등분했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마다 길이는 똑같습니다. 델타 x예요. 자, 그래서 요 각각의 구간의 길이는 델타 x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다음 같은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fxi 바로 보고 가로의 길이를 델타 x라는 이러한 이와 같은 모양의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하고 이 직사각형을 비교해 본다면 일단 균질하다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노란색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균질하다고 되어 있고 이건 정확하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xi 바가 좌우 대칭이 되는 정중앙점을 지나고 있죠. 앞에서 배웠던 대칭 원리를 쓸 생각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대칭 원리로부터 영역 R이 이 작은 직사각형 영역이 한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면은 이 도형의 중심은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이 직사각형의 중심의 x좌표는 xi 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도형의 중심의 좌표를 생각합니다. xi 바, yi 바를 계산할 텐데요. i번째 위치에 따라서 i를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x 좌표는 그냥 똑같이 xi 반대, y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y 좌표 구하는 건 쉽습니다. 역시 이 대칭 원리를 쓸 생각입니다. 영역 R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중심은 그 직선 위에 있다고 했었죠. 잘 보세요. 이 길이의 반이 되는 점으로 수평을 잘라봐요. 그 위아래 대칭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반이 되는 지점에서 중심의 좌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fxi 반대 정 가운데에 있으니까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fxi 바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 작은 직사각형의 중심의 좌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의 중심의 좌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비슷하게 또는 근접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델타 x가 너무 넓으면 오차가 있겠지만 아주 작다면 매우 근사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의 중심의 좌표를 이 빨간색 분필로 표시했던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중심의 좌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매 구간마다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도 중심의 좌표 어딘가 구해지겠죠. 이 정 가운데하고 위에 반이에요. 위에 반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뭐 대략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어디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마치 뭐예요? 이 점에 빨간색 점에 좌표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좌표 평면상에 유한계의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점질량만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점질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원래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형의 질량을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잘 볼까요? 그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노란색 직사각형의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이용하도록 하죠. 앞에서 균질한 밀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밀도는 입체 도형이라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평면 도형이라면 넓이분의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자, i번째 소영역의 질량을 mi, i번째 소영역의 넓이를 ai라 쓴다면 자연스럽게 질량 mi는 밀도 곱하기 넓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질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AI는 i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의 길이는 델타 x, 세로 길이는 fxi 바니까 세로 길이를 먼저 쓰고 가로의 길이를 뒤에다 씁시다. 자, 이것이 요 그림사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한 점에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할까요? 요 한 점의 좌표는 이거고요. 요 한 점에서의 질량은 점질량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좌표평면상에 유한계의 점들, 정확하게 이제 N개의 구간이 있으니까 N개의 점질량들이 흩어져 있다고 보고 조금 아까 풀었던 이 예제 푼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멘트도 구하고 질량의 총합도 구하고 해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량의 총합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질량의 총합은 사실상 이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의 질량의 총합을 원합니다. 그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의 질량의 총합을 M이라 한다면 아쉽게도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 노란색 직사각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량의 총합으로 가름하도록 하죠. 근데 정확하진 않겠죠.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의 질량들의 총합이 아니니까요. 노란색 직사각형의 질량들의 총합으로 비슷하게 접근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I를 계산할 것이고요. 자, 요걸 계산해 보니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로우 그리고 F XI 바 그리고 델타 X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곡선 아랫부분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질량들의 총합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도형 아래에 질량 중심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슷한 값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원하니까 양변에 리미트를 취할 것입니다. 근데 극한을 취하면은요, 이 질량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곡선 아랫부분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질량은. 하지만 유한 영역이고 균질하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상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수의 극한을 취해봤자 상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봤자 좌변은 그대로 m이 될 것이고 극한을 취하면 언젠가는 등호가 성립하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였었습니다. 이걸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갈 때 mi는 이거 다시 쓰는 거예요. low 그 다음에 f xi 바 그리고 델타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랄 사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인테랄 시점은 a고 종점은 b예요. 시점이 a고 종점이 b였으니까 아래 끝 a, 위 끝 b예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랄 사인으로 바뀌었고 로우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그마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건 시그마를 대신에 인테랄 썼으니까 i를 떼어낼 것이고요. 리미트를 썼으니까 바도 떼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왔던 테크닉이죠. 델타는 d라 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런데 로가 균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균질하니까 상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수니까 적분교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질량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량의 총합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질량 중심의 분모가 이 질량의 총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걸 일식으로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우리는 각각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흩어져 있는 점질량에 대한 우리가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제 질량의 총합은 구해졌으니까 모멘트들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Y축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Y축에 대한 모멘트는 뭘 말하냐면 사실상 곡선 아랫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에 대한 Y축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 곡선 아랫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직사각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작은 직사각형 도형에 의해서 이 중심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점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제 우리가 구하려는 my는 정확하게 구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mi와 그리고 xi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가 되는데요. 이때 xi는 그 점의 x좌표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각의 점의 x좌표는 바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xi 바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mi는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지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 mi 대신에 low 그리고 xi 바를 먼저 씁시다. 그리고 f xi 바를 뒤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정확한 y축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사값이잖아요. 역시 y축에 대한 모멘트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수예요. 그래서 극한을 취해도 극한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상수니까요. 그대로 있고요. 양변에 리미트를 취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mi의 xi 바예요. 자, 여기다 다시 이제 리미트를 붙여보면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요 식이에요. 로우 xi의 파 그리고 f xi의 파 그리고 델타 x가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앞서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 기호로 바꾼 것처럼 y축에 대한 모멘트도 인테그랄 기호로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꿀 것이고요. 여전히 적분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입니다. 이제 로우가 있고요. 바를 떼어내고 첨자 i도 떼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x 그리고 fx x 로우 x fx dx로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는 균질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상수죠.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a부터 b까지 xfx dx 이렇게 쓸 수 있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y축에 대한 모멘트를 역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y축에 대한 모멘트는 이렇게 구해졌고요. 요거 2번식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y바를 구하려면 x축에 대한 모멘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m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x는 실제 곡선 아랫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영역에 대한 x축에 대한 모멘트를 의미하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구하기 어려우니까 노란색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x축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에 대한 모멘트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 그들의 총합이에요. i가 1부터 n까지 mi의 yi 바예요. 근데 yi 바가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i의 y바 대신에 2분의 1 그리고 여기 어차피 이 mi도 바꿔야 되니까 한꺼번에 바꿉시다. 자, 이제 역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mi는 이거예요. 로우 fxi 바 델타 x고요. 그 다음에 yi 바 대신에 2분의 1 fxi 바니까 이거 그대로 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우를 먼저 쓸게요. 그리고 2분의 1 먼저 씁시다. 그리고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fxi 바의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fxi 바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델타 x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정확한 첨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양면에 리미트를 붙일 거예요. 리미트를 붙여도 역시 좌변은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치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똑같은 위치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i가 1부터 n까지 mi의 yi의 바였고요. 약간 앞에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로우 2분의 1 fxi의 바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델타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뀐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로우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보다시피 i를 떼어내고 바도 떼어내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fx의 전체 제곱 그리고 델타 x는 dx로 바꿀 수 있죠. 적분의 시점은 a부터 종점 b까지입니다. 여전히 로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그리고 2분의 1 fx의 전체 제곱 dx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건 3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량의 총합도 구했고요. 그리고 y축에 대한 모멘트도 구했고 x축에 대한 모멘트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평면 도형의 중심의 좌표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이 중심의 평면 영역의 중심의 좌표는 x바, y바로 표시한다면 순서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x바는 총 질량분의 y축에 대한 모멘트였었죠? 한 번 더 쓸까요? 총 질량분의 y축에 대한 모멘트였고 총 질량분의 x축에 대한 모멘트였었는데요. 그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총 질량은 여기 1번식이에요. 로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로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분의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모멘트는 여기 2번식입니다. 로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fx dx입니다. 그래서 로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fx d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y바를 구할 때 총 질량은 로우
콤마예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mx는 여기에 3번식입니다. 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 fx의 전체 제곱 dx가 됐어요. 자, 여기서 잘 보면 로는 위아래 똑같은 상수값이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죠. 이거 균질하다 했으니까 상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fx dx예요. xfx dx가 됐습니다. y바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분의 보다시피 분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1 fx의 제곱 dx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 분자가 약간 달라서 헷갈리죠. 여기가 xfx면 여기가 뭐 다른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분의 fx의 제곱이에요. 이거 xfx고 여기는 2분의 fx의 제곱. 피적분함수의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 혼돈되지 않도록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도형의 균질하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주어졌을 때 이런 평면도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역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함수 fx는 x축 위에 있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이와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곡선 아랫부분, 피적분함수 양수할 때 곡선 아랫부분에 하고 x축 x=a, x=b에서 둘러싼 영역은 평면 영역의 넓이와도 같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 써도 되고요. 실제로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표시했네요. 자, 여기 보다시피 X바, 이게 X바고 이게 Y바예요. X바는 요거 분자 있는 걸 옆으로 내려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걸 내려 쓴 것 뿐이죠. 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FX DX고요. Y바, 이게 Y바예요. 우리 순서상으로 표시했거든요. 넓이 A라 쓰고 분자를 내려 쓴 것 뿐이에요. 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1 FX의 제곱 DX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이로 그냥 A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균질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얘가 균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균질하지 않은 경우도 유사하게 유도가 됩니다. 뭐냐면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정중앙에 있다라고 좀 본 거잖아요. 균질했을 때는 정중앙에 있는데 균질하지 않으면 정중앙에 있는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슷하게 정중앙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리미트를 붙일 거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리미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록 저 직사각형의 정 가운데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균질하지 않을 경우는 균질하면 당연히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나중에 잘게 쪼갠다면은 얼추 비슷하게 접근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디 부분만 조심하면 되냐면 얘가 균질하지 않으면 균질하면 나갈 수 있어요. 상수라는 얘기거든요. X좌표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라는 얘기니까 내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균질하지 않다면 내보낼 수 없어요. 여기도 내보낼 수 없고 여기도 내보낼 수 없고 여기도 내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균질하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균질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저 밀도함수 로가 균질하지 않을 때입니다. 균질하지 않을 때 공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X바 Y바도 역시 순서상으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책에는 균질한 경우만 설명했지만 균질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도함수가 이제 더 이상 상수가 아닙니다. X값에 의존하는 어떤 변수예요. 그래서 그래서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라 쓰지 않고 로 X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x 그리고 dx가 되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역시 로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요. xfx dx입니다. 마찬가지로 y바도 똑같이 합니다. a부터 b까지 로우가 이제 상수가 아니라서 변수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내보낼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a부터 b까지 로우 x 그리고 2분의 1
2분의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요 안에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fx의 전체 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만약에 평면도형이 균질하다면 위의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만약에 균질하지 않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저 뒤에 가서 다중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중적분을 이용해서도 역시 평면도형의 중심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단일적분으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이중적분으로도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중적분을 배우게 되면 평면도형의 지금 우리가 무게중심이나 질량중심을 구했었죠. 더 나아가서 입체 영역의 질량중심이나 또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질량중심, 무게중심 똑같은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보통 그냥 암묵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조금 자세하게 구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도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질량중심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도가 균질할 때는 무게중심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수학적인 도형은 다 균질하기 때문에 질량중심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냥 혼용해서 같이 쓰니까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 영역에 질량중심을 구하는 공식까지 유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예문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어지는 이 다음 시간에 예문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